네, 아까 이정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4반세기 동안 털어버리지 못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털어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왜 미인가? 왜 예술인가? 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인데 강의한 지도 오래됐지만 강의할 때마다 이런 궁극적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매번 두려움에 떨면서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해결된 건 물론 아니지만 예 잘리는 순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 1. 0점으로서의 근대 미학을 위하여 동시대 미학은 예술의 경계 위반적 성격, 실천적, 정치적, 저항적 성격을 강조한다. 예술의 이러한 본성을 최초로 만취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정해진 질서를 교란시킨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하게 보이는 것, 진리와 무관하되 진리를 참칭하는 것, 침대가 아닌데도 침대라 통하고 의사가 되었다가 또 장군이 되기도 한다. 의사와 장군의 본령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본질 규정, 삶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 선을 멋대로 넘나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무에서 서열 최하위인 자,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올바른 삶이며 그러한 삶의 규범이 곧 도덕이라면 예술은 도덕의 위험한 적대자이다. 철학자는 폴리스의 질서와 안위를 책임지는 통치자로서 마땅히 예술 및 예술가와 대립각을 세워야만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추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추방이란 공동체의 법에 보호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으로 이는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는 법제화된 형벌과 비교해볼 때 차원이 다른 엄혹하고 무자비한 보복이다. 그 본성상 도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자를 공동체의 도덕 바깥으로 내쳐버리겠다는 기획은 플라톤의 사상 내에서 매우 정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항상 진리를 호도하는 자들에 걸맞게 향유를 뿌리고 관을 씌워서 내보내겠다니 플라톤의 시적 상상력마저 정합적이다. 플라톤의 이른바 시인 추방론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 니체이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전도된 플라톤주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이러한 니체 기획의 철학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거쳐서 계몽주의적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유일무이한 근원을 추구하는 도덕형 이상학에 맞서서 실존과 현상을 구제하는 것. 그런데 기실, 니체의 전도된 플라톤주의의 태제에서 더욱 본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술과 관계된 함의이다. 플라톤이 말했던 철학과 시 사이의 오랜 불화, 즉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 플러스 허위를 요구하는 예술이라는 구도에 맞서서 니체는 철학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때 예술의 의미야말로 니체 철학에서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네, 내 철학은 전도된 플라톤주의, 참된 존재자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다. 가상 속의 삶이 곧 목적이라는 이 니체의 말은 진선미의 전통적 과제를 폴레믹하게 재설정함으로써 가상을 만드는 예술을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서 제시하는 니체 철학의 기획을 암시한다. 플라톤에게서도 니체에게서도 예술은 철학에 맞서 머리에 관을 쓴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에서 19세기 말의 니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추방당했던 예술이 니체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권토중래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 플라톤의 비판으로부터 예술을 복권하여 진리의 왕국 내에 자리매김하려는 철학적 시도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계속 있어왔다. 그렇다면 니체 철학은 그러한 시도의 계승이자 그 정점인가? 그렇지 않다. 상기의 논쟁적 인용이 시사하듯 니체의 전도 작업은 진리의 왕국 내에서 예술의 서열을 맞바꾸거나 예술의 자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정당화 작업이 아니다. 예술을 진리와 무관하게 오롯이 긍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주의의 전도의 의미이다. 니체는 자신 이전의 철학을 모두 플라톤주의로 이제 퉁쳐서 비판하지만 이러한 전도가 니체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니체의 지렛대혹은 받침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독립된 철학적 분과학으로서 미학이 생겨나 정착된 18세기 이래의 근대 미학을 살펴야 한다. 근대적 사건으로서의 미학의 탄생,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주8,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혜 선생님 논문, 아주 훌륭한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도 해주셨지만 요거를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대적 사건으로서의 미학의 탄생은 자고 이래 철학적 사윤회에 존재해왔던 서로 연결된 탐구 대상들, 미, 예술 감각 등등 및 그에 관한 물음과 답변들을 취합하고 분류하여 하나의 권역을 특정하고 명패를 달아주는 작업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미학의 본격적 출범 이전에도 그 탐구 대상들에 관한 철학적 고찰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대 중세 미학을 거론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탄생된 미학은 그 명명부터가 폴레믹하고 그 과업 자체가 또 논쟁적이며 그 폴레믹하에서 비로소 왜 고래로부터 철학사에서 미와 예술에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지 왜 사유될 수 없고 나아가 학문화될 수 없는 문제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오늘날 철학의 중심사로 대두되는지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학의 근대적 탄생은 미학이 철학의 한 분과로서 영토를 불어받거나 개척한 사건이 아니라 철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표명하는 사건이다. 플라톤이 시와의 불화 지점을 통해서 철학의 과업을 뚜렷이 드러냈다면 근대 미학은 철학이 스스로의 과제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조망하도록 해주는 영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대미학의 성격은 미학사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근대미학은 과거의 미학적 사유에 해석적 지평을 마련하고 현대미학의 비판과 창조의 토대를 제공한다. 미학의 물음들을 특정하고 이를 역사문화적 조건하에서 시대별로 전개하는 비교적 병렬적인 미학사 서술에서는 보통 근대미학을 일종의 시대구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대미학은 미학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유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나아가 사유 흐름의 특정 구조를 제공하는 철학적 미학사 서술들에서 근대미학은 과거의 미학적 문제들을 정렬하고 발굴하는 기준이 되고 근대미학의 비판으로서 발전해온 현대미학의 탄도를 가늠하는 영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본질적 미 대 잉여적 미. 미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본질에 관한 물음은 플라톤의 저작 전반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각적 현상의 너머에 영원 불변한 이데아를 참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제시하는 플라톤의 형상학에서 미는 이데아를 증거하기 가장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오직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만 경험 가능한데 그 진정한 근거는 감각적 지각 너머에 있기에 감각계에서 가지계를 추론할 때 아름다움은 최적의 설명 예가 된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혹시키기 때문이다. 미는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데아라는 독보적 지위를 지녔기에 감각계의 현상들 속에서조차 그 빛을 감지할 수 있다. 현상적 아름다움은 우리의 에로스를 발동시켜 마침내 이제 미의 이데아와 합치되는 궁극적 쾌로 이끈다. 플라톤에 따르자면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 다른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이것이 그 아름다움 자체에 관여하기 때문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해석하는 이 동화범벅적인 이 태제는 본질 규정과 무관한 그 어떠한 잉여도 용납하지 않는 동일성의 사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플라톤은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닌 단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현존하며 그렇게 본질과 무관한 이른바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또한 쾌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화가는 구두의 본질과 무관하게 단지 색채와 형태들로만 구두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시인은 자신이 다루는 사안에 정통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운율, 리듬, 선법으로 채색하는데 이는 본성상 큰 마력을 갖고 있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시인들의 작품이 음악적 색채를 아끼고서 그것들 자체로만 표현되었을 때 그것들이 어떤 것들로 여겨질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라톤은. 화가의 그림에서 시인의 시에서 그 잉여를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본질이? 그렇지 않으면 명백하다. 플라톤에게 있어서요. 따라서 시와 조형예술은 세칭 아름답다고 통하지만 기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고대의 미론과 예술론이 독립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는 항상 선, 즉 도덕적 가치 및 실제적 유용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각각의 도구와 생물을 생물 및 행위의 훌륭함, 아레테와 칼로스 및 그 다음에 오름은 다름 아닌 용도, 즉 그 각각이 만들어졌거나 생기게 된 용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죠. 플라톤이 향연에서 좋음과 아름다움을 동일시하고 이를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때 행복은 한갓된 감각적 쾌와 대별되는 이른바 덕의 완성과도 같은 개념이며 따라서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시가를 추방함이 마땅하다. 예술은 그 용도, 즉 목적 규정성 바깥에 있는 잉여적인 것에서 쾌를 주며 따라서 좋음, 곧 아름다움의 이데아로 인도하기는커녕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게 만든다. 쾌를 줄 뿐만 아니라 이로운 것이도 하다면 폴리스가 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플라톤이 시를 예술을 배척한 까닭은 그것이 잉여에만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잉여적 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쾌가 얼마나 무시 못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플라톤은 예술가에게 추방을 선고하지 않았던가. 추방당한 시의 옹호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면서 단 운율 없는 말로 하라 라고 못 박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닌가. 목적 규정성에서 벗어난 유용성과 무관한 잉여적 미를 그 자체 미로 일컫고 이러한 미에 관여하는 특수한 테크네를 이른바 아름다운 예술로서 변별하는 것에서 미학의 근대가 시작된다. 아니 미학이 시작된다. 잉여의 미에서 자유로운 미로, 무관심성. 미학이라는 학문의 명명자이자 근대 미학의 시조로 불리는 바움가르텐에 따르자면 미는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이다. 사태들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이성에 비해 더 혼연하게 인식하는 능력, 즉 유배적 이성인 감성을 통해 획득하는 현상의 완전성이 곧 아름다움이다. 바움가르텐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거는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미를 오로지 사유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이념으로 파악하거나 추상적 법칙성으로 환원하지 않았다는 점, 또 개념적 사유가 포괄하지 못하는 생생함을 보전하는 능력으로서의 감성을 제시했다는 점, 이러한 능력에 또 예술을 연관시킨다는 점, 또 사유된 것 대 감각된 것이라는 전통 철학의 대비를 염두에 두고 아이스테시스라는 용어를 감성적 인식에 관한 학문의 명칭으로서 논쟁적으로 사용한 점, 이런 점들은 명백히 바움가르텐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움가르텐이 예의 철학과 시의 오랜 불화를 중재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었다면 본고의 앞전에서 논의했던 바 미의 목적 규정성으로서의 해방,
목적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의 계기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은 18세기 영국 추미러를 거쳐 근대미학의 완성자 칸트에게로 계승된 무관심성 개념이다. 근대미학은 미를 쾌의 감정과 전격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이를 다른 종류의 쾌와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는데 무관심성은 이 차별화에서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관심성, 미학사에서 으뜸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떠남, 사리사욕을 버린다는 1차적 의미로부터 실존하는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을 듯한 완벽한 광주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기도 하는 이 무관심성 개념은 근대미학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른바 잉여적 미가 쾌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플라톤에게서도 분명히 인지되었다. 그러나 고대적 사회에서 미는 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플라톤은 선과 결부된 미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면 잉여적 미는 단지 순전한 쾌, 즉 감각적 쾌락만을 불러일으킬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근대미학은 그러한 잉여적 미를 선으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미로 파악하고 이를 대상의 속성이 아닌 주관의 쾌의 감정과 동일시한다. 아름다움은 주관의 마음속에 떠오른 특정한 쾌함이며 그러한 쾌를 통해 미를 판정하는 능력이 곧 취미이다. 이는 영국 취미론에서부터 칸트에게까지 공이 계승된 유산이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종류의 쾌는 여타의 쾌와 어떻게 구별될까? 이때 종차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무관심성입니다. 자, 근대미학을 통해 무관심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우선 대상에 대한 특정한 관심, 즉 사적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차적으로 무관심성에 대해 갖는 이해일 것입니다. 샤프스베리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이정환 선생님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로 가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언급한 부분들만 조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쾌적함, 안개냄의 판단과 결부된 쾌를 취미 판단의 쾌와 구별한다. 쾌적함은 이성적 추론과 무관한 즉각적인 감각적 만족과 관계를 합니다. 입에 쫙 붙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것도 쾌적함이라는 것도 이성의 개입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미의 판단도 쾌적함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쾌적함의 판단은 대상에 대한 나의 이해 관심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쾌적함에서의 쾌는 그 대상에 대한 욕구를 발동시켜서 그 대상의 실존과 관계하는 반면 아름다움에서의 쾌는 대상의 표현과만 관계할 뿐 대상의 실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칸트의 아주 유명한 안게넴과 이제 그 게슈마스 워타이를 취미 판단을 구별하는 지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의 보편 규정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허치슨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유용성에 대한 여한 미의 쾌는 원리, 비례, 원인 혹은 유용성에 관한 여한 지식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과도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앞에서 이미 얘기되었던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허치슨은 사유 및 수학적 법칙성 그리고 대상의 유용성 즉 도구적 가치 또한 미의 쾌를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이제 또 얘기한 거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음, 굿에 대한 판단과 또 미의 쾌를 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음에서 오는 쾌와 미에서 오는 쾌를 구별을 하는데 좋음의 판단은 개념 의존적이다. 항상 목적을 전제하고 대상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추론을 해보아야 따져보아야 비로소 좋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의 좋음에서 쾌를 느낀다면 이는 대상의 그 용도 적합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인공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물에서도 이런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낄 때와 이제 꽃을 목적 연관성에서 이제 파악할 때 다른 종류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칸트가 얘기하는 바는 아까 쾌적함에서의 쾌도 관심적이고 그 다음에 좋음의 쾌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떤 그런 보편적인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고 목적 규정성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관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알리슨 얘기가 나오는데 취미의 정서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앞에 있는 대상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인상들의 우리를 열어두도록 우리의 주목이 그 어떤 사적인 혹은 특정한 사유 대상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취미의 대상들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베이컨트하고 그 다음에 unemployed한 마음의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an of Business라든가 아니면은 철학자. Man of Business는 정말 그 자기의 욕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 다음에 철학자는 바로 그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관심에서 대상을 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심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판단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사리사욕과 보편적 개념 양자 모두로부터 떠난 여하한 목적 규정성 및 이에 따른 한목적성 여부에서 해방된 미, 칸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서 본질 규정과 무관한 이념에 복무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판되었던 잉여적 미는 근대미학의 무관심성을 통해서 모든 규정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미로 끌어올려졌다. 이때 무관심성의 계기는 대상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듯하다. 대상은 나의 사적 요구로부터도 보편적 개념으로부터도 노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대상으로부터 주관의 해방이다. 주관은 대상과 관계 맺는 여하한 규정성에서 해방되며 칸트가 말했듯 대상의 실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무관심성은 주관의 지각 혹은 사유를 정향하여 대상을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는 주관과 대상 양자 모두를 구속하는 목적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는 주관과 대상에게 자유로운 관계 맺음의 장을 열어준다. 무관심성화에서 대상은 주관에게 낯선 것이 된다. 개념을 떠났기 인식 불가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에게 쾌를 불러일으킨다. 주관과 대상이 서로 자유롭게 관여하는 한에서 발생하는 만족감을 미라 부르게 되면서 자유로운 미는 이제 다스 에스테티치의 미적인 것이라는 말로 변모하여 규정성에서 일탈하는 이녀의 긍정적인 차원을 일컫게 된다. 그런데 무관심성에는 앞서 거론한 사적 욕망으로부터 떠남, 보편적 개념 규정으로부터 떠남 이외에 세 번째 의미가 남아있다. 바로 주관의 기질, 취향, 기억, 감정 등 개인적 조건 및 여하한 사회적 규정성으로부터의 떠남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현대미학에서 무관심성을 불가능한 선결 요구로서 비판하는 까닭은 바로 이 마지막 의미에 있을 것이다. 나는 명상과 운동을 통해 성욕에서 거리를 둘 수 있고 아무리 사업가라도 어느 한순간 사업적 관심에서 해방될 수는 있겠지만 실존하는 주관이 자신의 모든 자연적, 사회적, 역사문화적 조건에서 떠난다는 것이 가능할까? 칸트는 취미 판단이 주관전이지만 보편성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편성은 앞서의 무관심성으로부터 귀결되는데 즉 일체의 관심을 떠난 한에서 대상이 내게 만족스러웠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취미 판단에는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어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흉은 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의 논고, 이거는 취미의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인간 정감을 화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취미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적 구조, 외부 상황, 개인적 또는 민족적 기질 및 성향에 있어 선호가 다르기에 일정 정도의 판단 다양성은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주의자 휴먼은 취미의 기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남는 불이익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의 몸, 응축된 기억과 무의식, 나아가 신경 다양성까지 일본이 되는 오늘날 인간 일반의 주관적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칸트에 따르면 취미 판단에 관여하는 능력들은 인식 일반에 관여하는 동일한 인식 능력인 상상력과 지성인데 취미 판단은 개념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식 판단에서와 달리 상상력은 지성의 합법 직성에 종속되지 않고 서로 간에 자유롭게 유의한다. 이 유의의 결과 하나의 공통감이 생겨나면 이것이 취미 판단의 필연성의 조건이 된다. 즉 내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 판단할 때 내가 느끼는 쾌를 남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타당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나의 인식 능력은 과연 같은 능력인가? 현상을 수용하는 감성 능력들은 동일한가? 이른바 능력들의 정상 상태가 있는가? 인식 일반이란 있는가? 아니 인간 일반이란 있는가? 오히려 사리사욕과 보편적 규정성으로 떠나는 순간에 개별적 나를 구성하는 가장 깊은 차원들의 조건이 환기되어 나의 상상력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유희를 벌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과 더불어 무관심성에서 비롯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납니다. 무관심성은 여한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뿐 일탈의 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개념 없는 소통이란 무엇입니다. 보편적 개념을 떠나 어떻게 소통을 보장할 것인가. 그러나 한편으로 사적 관심을 철회해야 하고 보편 규정으로부터도 해방되었으니 이제부터 자유롭고 능동적인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리라는 기대 또한 가능하다. 칸트의 목적 없는 한목적성은 이러한 지반 없는, 보장 없는 모순적인 소통의 관계를 잘 말해준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인식 능력들이 자유롭게 유의하는 가운데 간취되는 미의 정체는 바로 한목적성의 형식이다. 우리는 한목적성의 형식에서 쾌를 느끼지만 이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목적이 인식되려면 상상력과 지성은 자유로운 유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미의 판단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롭게 유의하는 한 목적은 인식될 수 없고 대신 목적 없는 한목적성의 형식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소통이란 칸트가 말하는 주관적 한목적성, 즉 목적 없는 한목적성만큼이나 모순 형용이다. 일체의 관심과 규정성에서 벗어나 오롯이 낯선 것으로서 현정하는 타자와 어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새로운 소통의 요구 혹은 소통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근대 미학이 던진 궁극 과제이며 이것이야말로 학문으로서의 미학의 과제 그 자체이다. 근대 미학은 이 새로운 소통의 낙관적 전망을 내보이며 현대 미학이 의혹의 움초리를 보내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근대 미학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자, 4. 근대 미학이 던진 과제를 현대 미학이 어떻게 받았는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니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근대 미학의 태제들에 논쟁적으로 맞섰다. 거세자라는 의미로 무관심적 거리두기의 불가능성 및 불능성을 조롱하며 무엇인가를 낳을 수 있는 사상이다. 내 사상은 가치를 창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철학은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맞세우긴 하지만 무관심성은 니체 철학의 적대적 상관물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니체의 사유 구조에는 근대 미학의 유산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차이만 막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니체 철학의 상징처럼 사용된 디오니소스. 아폴론이 질서와 경계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경계 파괴의 신이다.
양자는 마치 대등한 대립구도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항상 디오니소스가 강조됩니다. 디오니소스가 비로소 아폴론을 초래하는 걸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경계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디오니소스는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 계기 그 자체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근대미학의 문제의식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자, 니체 철학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의 죽음을 보자. 신은 죽었다. 이는 일체의 보편 규정이란 없음을 아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고지한다. 나아가 보편 개념으로부터 떠나겠다는 의지, 규정성 포기에 능동적 계기를 포착한 표현이다. 니체는 근대미학에서 희망의 계기로 하나의 소통의 기반으로서 요청되었던 화해의 조건, 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까닭은 창조의 가능성을 위해서이다. 절대적 보편적 규정성 하에서 진정한 창조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니체의 이중 긍정은 신의 죽음을 창조를 위한 자유로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쾌가 들어갑니다. 목적 규정성에서 해방되어 실존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쾌. 자, 이러한 신의 죽음 하에서 미와 예술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척도로 가늠되고 이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객관적 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보편 개념으로 재단되지 않은 삶이 그 자체로 긍정된다. 현상 너머의 법칙성을 파악하고 그 법칙을 적용하여 현상을 아름답게 재현하는 일에 복무하던 옛날 예술은 이제 낯설고 불가해한 삶을 대변하며 불가능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니체에게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전회의 전조를 근대미학에서 이미 보지 않았던가? 근대미학은 신의 죽음을 이미 예감했기에 자연과 자유의 다리 놓기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아닐까? 니체에게서 미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신이 죽은 절대적 보편적 규정성이 사라진 세계에서 모든 개별적 실존은 서로 간에 오로지 낯선 것으로 현상한다. 개념으로 규정되지도 않고 도덕에 의해 부여받은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불가해하고 낯선 타자는 주관의 고통으로 경험되는데 이 고통이 쾌로 전화되는데 바로 아름다움이 있다. 니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은 언제 쾌로 전화되는가? 바로 그 고통을 사랑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낯선 것을 이해하거나 낯선 것과 화해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과 화해의 전거인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숭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 고통의 무의미성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바 운명의이다. 그렇다면 니체에게 미란 고통의 긍정이다. 신 없는 삶은 매 순간 단층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겪음이다. 단층 판단 얘기는 이제 칸트에서 또 아까 많이 나왔는데요. 그 고통 겪음의 의미는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내가 매번 부딪혀 겪어낸 따름이다. 근대미학에서 미가 무관심적 쾌라면 니체에게서 미는 고통의 쾌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 없는 삶에 대한 사랑이다. 그 다음 한 문단 띄고요. 니체는 무관심적 쾌의 미가 거리두기에서 발생하는 반면 자신이 설파하는 미는 낯설고 불가해한 삶 속으로 뛰어드는 데 있고 거리두기하고 뛰어든다는 이제 반대 개념처럼 얘기가 되죠. 또 의욕하고 사랑하고 몰락하는 데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미가 순전히 주관의 쾌로 제시된다는 점, 목적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 해방의 계기로부터 차별화된 쾌가 발생한다는 점, 그 쾌가 곧 아름다움이라는 점, 그 쾌를 설명할 근거를 주관 너머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근대미학의 미론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제 예술로 넘어가 보자. 앞서 신의 죽음이 창조를 위한 조건이라고 밝혔는데 니체에게 창조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플라톤이 진리를 인식하는 철학자와 가상을 창조하는 철학자를 대립시켰다면 신의 죽음 이후 진리로부터 해방된 실존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증여하는 창조야말로 새로운 철학자들의 과업이다. 따라서 니체는 철학자가 지식 노동자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철학자만의 과업이랴? 신의 죽음 이후 삶은 그 자체 창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인식할 진리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모방할 이념이 사라질 상황에서 있는 것은 창조뿐이다.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창조 활동이며 이제 우리는 모두 창조자 예술가이다. 이 책의 초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인은 신을 대신할 귀인의 도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니시아이트 인간성의 규정을 벗어난 자들에게 너 자신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넘어 창조하라. 니체가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령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하한 목적 규정서부터 해방된 나의 삶은 모든 순간이 창조일 수밖에 없으며 나의 모든 기토는 세계의 나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증여하는 일이다. 인간으로 어머니로 선생으로 살 수 없다면 나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매 순간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 자신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들의 가치는 그대들에 의해 이거는 넘어가고요. 우리는 근대미학에서 미가 객관적 법칙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관적 회의 문제로 전화되었음을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이때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 취미, 미를 산출하는 능력은 천재. 천재란 예술의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일의 고전주의 예술에 이르기까지 예술이 객관적 규칙을 배우고 익혀 적용하는 활동이었다면 이제 예술은 오로지 천재의 소산이다. 천재는 기존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다. 예술을 낳는 능력으로서의 칸트의 천재는 니체의 예술과 창조자가 다른가?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니체의 예술가가 칸트의 예술가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뒷문 철학, 이거는 제 주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니체가 칸트를 비판하면서 신을 앞문으로 쫓아내고 뒷문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하면서 이제 뒷문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식의 한계를 그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머를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의 인식 능력을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너머를 요청하는 거, 신을 요청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 예술가가 칸트 예술가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칸트가 끝내 포기하지 않는 보편성의 요구일 것이다. 칸트는 천재의 창작품이 하나의 새로운 모범으로 등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작품 그 자체는 어떤 모범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남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칸트의 예술가는 미리 주어진 법칙에 따라 활동하지는 않지만 그의 작품은 자신의 작품 속의 모범으로서 드러날 새로운 법칙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법칙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되 한목적성의 형식을 간취하는 취미 능력과 마찬가지로 천재는 예술 창작에서 마찬가지의 일을 한다. 그러나 니체에게서 실존하는 나의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나와 너 사이에는 심연뿐이다. 내가 창조한 새로운 질서는 너에게 오직 낯선 것으로 현상하며 이는 다시금 너의 창조를 위한 우연으로서 단편으로서 사용될 뿐이다. 누구도 누구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니체의 예술 창조는 끝없는 심연으로의 몰락일 뿐 새로운 소통 모델, 새로운 소통 언어를 개발하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니체의 예술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가는 창조자가 아닌가. 니체로 왜 소통을 내몰라야 하는가.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근대미학이 제기한 가장 까다롭고 근본적인 문제, 즉 소통의 문제로 들어간다. 니체는 자신의 신의 죽음의 사유를 통해 취미 판단에서의 무관심성 계기를 독특하게 전염함으로써 취미라는 능력 자체 및 취미 판단의 결과로서의 미에 대해서도 근대미학과 사뭇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니체 사유에서 보자면 무관심성의 계기는 실존을 초월한 관조적 거리두기, 주관의 일체의 관심에서 해방되어 대상의 표상과 관계되는 그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오히려 보편적 개념 및 도구적 유용성으로부터 벗어나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케 하는 영점지대의 확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그라운드 제로는 무엇인가? 칸트는 무관심성 계기를 통해 인간의 감각 능력 및 인식 능력 일반을 남겼으나 니체의 영점지대는 다르다. 나의 몸, 나의 실존적 기반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트가 말한 바 관심 중에서는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관점주의를 표방하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선 자리, 더 이상 소급 불가한 최종 조회처, 니체는 이를 일컬어 취미라 한다. 니체에게 취미는 신의 죽음 이후 목적 규정성에서 해방된 저마다의 개별자, 각각을 뜻한다. 보편 규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나의 몸, 나의 실존 자체이며 투쟁과 창조가 비롯되는 장이다. 각각은 자기의 취미의 길을 가며 보편적인 길이란 없다. 그러므로 니체의 취미 판단은 그 판단의 순간에 나의 삶 전체가 관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신의 죽음과 이제 초인을 운유할 때 보통 니체에게 돌아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너는 책은 왜 쓰냐? 말은 왜 하냐? 왜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늘 이런 질문이 되죠. 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보편적 소통 가능성 확보할 것인가?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라고 하는데 자신을 넘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공통의 집안 없는 심연으로 몰락할 뿐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니체의 답은 무엇일까? 니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소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칸트가 주관적 취미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만큼 니체 또한 소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싸움, 증여, 몰락, 사람 평가, 기타 등등 이 모두는 소통의 문제와 관련되어 쓰인 니체의 용어들이다. 네, 아름다운 거짓말, 유쾌한 거짓말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에 농담이 지나지 않는 실없는 소리, 진리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에 농담이 지나지 않는 실없는 소리 또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다. 진리 내용을 결여하고 있지만 아름답다. 말하자면 객관적 진리와 무관하게 주관적 쾌로스의 미가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칸트의 목적 없는 한목적성을 그대로 전유한 것이다. 칸트를 이른바 형식미학의 원조로 추대하게끔 만든 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의 형식은 니체를 따르자면 다름과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 목적 없는 이란 어떠한 규정성도 창조의 질서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목적성의 형식이란 뭔지 알 수 없는 그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혼돈의 나만의 질서를 부여하여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하한 규정성에서 해방된 나는 나의 취미로부터 새로운 질서, 목적, 의미를 대상에 증여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규정성에서 해방된 대상에게 객관적 구성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미는 주관적 회에 머무른다. 이것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의 니체적 해석이며 신의 죽음 이후 모든 관계맺음의 성격이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가면 칸트에 따르자면 취미 판단이 이것은 내게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취미 판단이 보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죠.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이 문장은 니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다만 나의 쾌를 증여하려는 권력의지의 소관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영원한 신연이 있으며 나는 나의 바깥을 모른다. 너와 나의 소통을 보장하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지만 그 다리는 가상이기에 건널 수는 없고 나의 말이 소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답고 유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은 즐거운 배움이라 하면서 예술의 진리 인식적 가치를 부과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니체가 가상을 통한 소통은 거짓말이지만 즐겁다라는 테제를 통해 진리와 무관한 미의 영역을 판별하고 거기에 주관적 쾌를 연결시키는 것은 근대 미학의 과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니체의 차이라면 소통의 가능성 혹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소통을 위해 심연으로 발 내딛는 주관의 용기와 의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있다. 시간이 다 됐죠? 예, 저기 나가며 부분은 제가 저 장릭 랑시의 그 침입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랑시 얘기는 저기 각자 좀 읽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매우 바라고, 예, 타자를 침입자로 규정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타자성이라는 거를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와의 1분만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타자를 수용한다, 타자와의 뭐 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대미학은 특히 이제 타자와의 타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체 주관성이라는 거를 이제 확보함에 있어서 타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보통 이제 그 화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타자는 곧 나이다. 그러니까 타자를 나의 규정성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낭시에 따르면은 그거는 이제 진정한 타자에 대한 어떤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타자를 이제 보면은 타자성을 지우고 내 안에 포섭시키는 거는 그거는 타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타자의 타자성을 그대로 냅두면 그거는 항상 침입으로 경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침입은 항상 고통으로 현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자기 심장 이식을 받은 경험. 여기 보면 뭐 잘 나오지만 뭐 내 안에 내 심장이 나한테 타자가 기능을 못하니까 나하고 어긋나잖아요. 내 심장이 나한테 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빼내고 다른 심장이 들어오는, 그것도 타자가 들어와서 침입을 하고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또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를 또 다시 낮추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써서 또 거부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저항이 또 일어나고 면역이 낮아지니까 또 거기에 온갖 질병이 몰려오면서 또 뭐 바이러스, 암, 뭐 대상포진 다 걸리고. 뭐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 결국 고통인데 이 타자와의 계속되는 어떤 그 서로 침입 관계 속에서 이런 고통이 곧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근대가 이제 보면 타자는 나이다. 요 태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보면은 주체와 타자 간의 화해를 얘기하려고 했다면 이 낭시에서 얘기되는 현대 미학에서는 주로 나는 타자이다. 라는 어떤 뭐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나는 타자이다. 그래서 그 타자성 자체를 끊임없는 고통으로서 체험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결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이제 뭐 웅장하게 나름 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성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뭐 짧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희환 선생님이 이제 미학의 독자가 되는 건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독자는 이제 그만하고 미학의 작가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어떻게 보자면 뭐 한편에 여전히 미학사 못지않은 한편에 이렇게 짧은 미학사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군데군데 어떤 핵심 쟁점과 주제가 잘 녹아있는, 특히 무관심성 개념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수술된 글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마지막에 질의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문. 질의자는 전희환 선생님의 발표본 무관심성 개념의 해방적 계기와 그 현대적 전유에 관한 연구를 읽으면서 미학사의 핵심 쟁점과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농축해서 서술하고 있는 아름다운 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발표문이 플라톤에서 근대 미학의 절정을 이루었던 칸트를 거쳐 니체에 이르는 미적 사유의 길에서 무관심성이 어떠한 미학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논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질의자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하나의 물음입니다. 여러 물음들이 있지만 그냥 시간상 하나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구한다. 발표자는 플라톤이 본질적 미와 인여적 미를 구분하였고 근대 미학은 진리의 영역에서 배제된 인여적 미를 예컨대 바움가르텐의 미학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관점에서 그 자체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칸트가 무관심성의 미학을 통해 인여적 미에서 자유로운 미로의 전환점을 마련한 미학자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설명과 평가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관심성에서 비롯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남는다. 무관심성은 여한 규정성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일탈의 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질의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전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규정성에서 해방하고 일탈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소통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상 발표자도 이러한 점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발표자의 앞선 서술은 무관심성에 따른 소통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인용입니다. 무관심성 하에서 대상은 주관에게 낯선 것이 된다. 주관과 대상이 서로 자유롭게 관여하는 한에서 발생하는 만족감을 미라 부르게 되면서 자유로운 미는 이제 미적인 것, 다스 에스테티슈라는 말로 변모하여 규정성에서 일탈하는 인격의 긍정적 차원을 일컬게 된다. 낯섦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표상될 수 없었던 새로운 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이지 않은가. 발표자는 이어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말이 모순 형용이라고 강조한다. 질의자는 발표자가 왜 이 말을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질의자가 생각하기에 칸트 미학에서 자유로운 미는 이미 소통, 그러니까 전달 가능성, 독일말로 하자면 미탈바카이트죠. 전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물론 여기서 소통은 논리적, 합리적 소통이 아니라 미적 혹은 미학적 소통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순전히 개념에 따른 인식적 보편성이 작동하는 소통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에 따른 미와 예술의 보편성이 작동하는 소통이다. 질의자가 보기에 발표자 또한 이 점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표자는 왜 자유로운 소통이 모순 형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실상 미와 예술을 통한 소통은 언제나 있어왔다. 심지어 플라톤마저도 이러한 소통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플라톤은 시와 예술을 통한 소통을 사랑했지만 다만 그 소통이 진리의 영역을 침범할 때에는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국가 제10권에 보면 호메로스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진리에 앞서 호메로스를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와 예술이 싫고 혐오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서는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시인 추방용을 이야기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 미학은 특히 칸트 미학에서 개념적, 인신적 소통만이 소통의 전부일 수 없고 심미적, 미학적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더 나아가 가장 본래적인 의미의 소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대 미학이, 제가 생각하기에 근대 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사실 논리적, 합리적 혹은 이성적 소통은 아주 부분적인 소통이고 진짜 우리 피와 살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소통은 바로 이런 미적 소통 혹은 심미적 소통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근대 미학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현대 미학이 의심을 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준이한 선생님이 서술을 했는데 그건 오히려 현대 미학이 근대 미학을 잘못 읽어내고 잘못 파악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기에 무관심성의 자유미는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소통이 어떠한 혹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발표자가 후반부에 고통의 쾌로스의 미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니체가 발표자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이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미학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질문은 발표자가 이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니체가 사실 근대 미학의 대변자가 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발표문에서는 니체가 이 근대 미학에서
소통의 문제를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니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